네. 그럼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이제 이거 복습용 목차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목차만 쭉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취지로 나눠드린 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복습을 하실 때 이제 그냥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목차 내용을 보고 해당 파트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박형 교수님 책의 목차를 이제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조금 내용들을 넣은 게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넣은 거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나서 그냥 덮지 마시고 목차 내용을 보면서 해당 파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뭐 써보시던지, 뭐 키워드를 써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전체적인 좀 구조로 따라가는 그런 연습을.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은 인사노무 관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 여러분들 예를 들 때 막 그런 얘기 많죠. 뭐 나무를 보느냐, 뭐 숲을 보느냐,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숲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보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은 이 흐름이라는 것들이 구조화돼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그 안에 나무로 이제 컨텐츠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화된 틀 안에, 이게 하나의 틀인 거죠. 틀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컨텐츠를 채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별적인 내용들을. 그렇죠? 그러니까는 먼저 이런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관리도 막연하게 보지 말고 이렇게 목차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구조화하고, 그 구조화된 안에서 그 틀에 이제 컨텐츠들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뭐 목차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구조화 하는 게 경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을 경영에서는 뭐 도식화하거나, 그거를 뭐 2x2 그림을 그린다던가 뭐 도표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그러한 현상들, 나와 있는 것들을 뭐 공통점이라던가 뭐 이제 그러한 특성들을 뽑아가지고 구조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무에 나가서 실제로 이제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인사 컨설팅을 하겠죠. 그럴 때도 여러분이 중요한 게 그런 구조화하는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컨설팅 배울 때는 주니어들은 이제 구조화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나 사안을 주면은 그거를 장표로 옮기는, 그러니까 이 PPT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본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쳐낼 건 쳐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 안에 연관성을 찾아서 그림으로, 쉽게 말하면 구조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런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사노무 관리도 경영학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구조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머릿속에 그래서 뚜렷하게 그런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책의 내용을 보더라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머릿속에 오래 남겨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까 전에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이어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는 경영 활동의 주체 중에 이제 기업이라는 내부에 있는 그런 활동 내용들을 배우는 건데, 이 기업은 마찬가지 조직이고,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든 목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겹게 보는 내용 중에 맨날 나와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뭐 개념 정의를 하다 보면 항상 거기에 맨날 나와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뭘 하는 활동이다. 조직의 목표 달성. 그게 왜냐하면 이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 조직이고, 그 조직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세부단에 있는 활동들도 조직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공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얘랑 따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기업이 이제 국내 시장은 평정했어. 이제 해외로 진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해외 진출하는 거를 목표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뭐 해외 매출액을 우리 매출액의 뭐 30%까지 뭐 몇 년도까지 성장시킨다. 뭐 이런 목표를 설정했어. 그러면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해외에 어떻게 하면 진출해서 매출을 내고 뭐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연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실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외 지사를 설립하고 해외 영업에 대한 인력들을 영입해서 투입시키고, 뭐 그런 것들, 그다음 국내 인력들을 해외로 보내고 뭐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 달성을 이끌어야 되는 거지, 해외로 가는 게 우리 목표인데 다른 활동들은 다 국내에 머물러 있어. 따로 놀아. 그럼 뭐예요?
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의 전략이라는 거를 수립을 한다. 그쵸? 그래서 이런 기업 안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활동 중에 생산 활동, 생산 기능, 그쵸? 생산 관리, 그 다음에 재무, 마케팅.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활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HRM. 보통 이렇게 4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다 이제 이러한 목표 달성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톱니바퀴처럼. 그쵸? 그렇게 움직여야지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사에서 기업이 이겨나가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한 내용들인 건데, 이런 게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기본적인 내용인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 HRM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우리가 기업의 어떤 4대 활동, 기능 중에 하나로서 배우는 건데, 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HRM이라는 거는 조직 내,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렇죠?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이 직무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그 목차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복습용 목차에도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1페이지 거기서 보시면 두 번째 인사관리 학문적 체계에서 첫 번째 인사관리의 연구 대상이 뭐예요? 직무와 사람. 그게 다예요. 그게 인자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그게 바로 인사관리인 거고, 근데 인사관리의 목표는 뭐예요? 조직 효과성이죠.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겹게 들을 말이거든요. 조직 효과성. 특히 이제 경영조직에 가면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직 효과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조직 효과성이다. 조직 효과성이 있다. 조직 효과성이다. 이런 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조직 효과성이라는 말은 조직 목표의 달성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성. 그렇죠? 조직의 효과라는 게 바로 그건 거죠. 우리 조직이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조직 효과성이라는 거는 이 목표 달성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효과성이 있다.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의미예요. 조직 효과성이 없다.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사관리 목표가 조직 효과성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조직 목표 달성.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하면은 인사관리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가 인사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게 정의해 나갈 수 있는.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써서 더 복잡하게도 만들지만 심플하게 쳐내면 바로 그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인 거고 우리가 이 직무와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냐. 그리고 그거를 잘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기여해야 하는지를 배우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직무에 대한 직무 이제 전체 이제 틀을 보는 겁니다. 직무 관리라는 걸로 이제 책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조직 내 직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직무 관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직무에 대한 건 뭐고 이제 이런 것들 앞으로 배워 나갈 건데 이러한 직무 관리의 구체적인 또 세부적인 활동들이 있죠. 이러한 조직 내 직무 쉽게 얘기하면 일이에요, 일. 쉽게 얘기하면 직무라는 거는. 그러니까 조직이 있으면 해야 될 일들이 생기잖아요. 뭐 사람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돈에 대한 회계에 대한 것도 처리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될 거고 그런 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일이 일 자체로 돌아가요? 아니죠. 그 일을 할 사람을 뽑아서 앉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이 돌아간다, 조직이 돌아간다는 거는 뭐예요? 이 직무와 사람이 만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직무는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내 회사를 설립을 해서 막 하고 있으니까 회계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 일이 있죠, 지금. 조직 내 직무가. 그러면은 뭐예요? 그걸 할 사람이 뽑아서 거기에 앉혀야 비로소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X라는 게 결국 직무와 사람이 만나야지만 비로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무와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할 거냐, 이제. 그게 뭐 직무의 적합성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게 기본적인 우리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직 내 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쉽게 말하면 우리 조직 내 일을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키우다 보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일을 예를 들어서 너 일은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의 책임은 여기서 여기까지야. 우리가 이거를 뭐예요? 디자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똑같이 다 회계라는 일이 있어요. 근데 회사마다 그 회계하는 담당자의 일이 똑같아요? 비슷한 건 있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회계 담당자는 뭐 해서 세무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저 회사는 예를 들어서 뭐 원천세 신고나 이런 거는 뭐 그 세무법인에 외주를 줘. 거기서 안 해. 그리고 여기서는 이 사람이 뭐 해서 기한할 때 문서에 대한 뭐 기한을 책임을 여기까지 지는데 얘는 여기까지 안 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의 범위랑 책임의 범위랑 이런 것들을 회사가 디자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가 할 일이 많으면 일을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적게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예요? 일을 어떻게 만드느냐, 디자인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직무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그렇죠? 그건 이제 회사의 어떤 뭐 조직의 목표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뭐 회사의 조직 문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도 잡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무 설계가.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꼭지로서 나오는 거고, 직무 설계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직무 관리로서.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조직 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직 내에는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조직이 크면 몰라요. 그냥 처음에는 어쨌든 굴러가다 보면은 뭐 이 사람한테 이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기도 하면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한 사람이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직 내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직무 분석이에요. 쉽게 말하면 직무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 조직 내에 이런 일들이 있고 이 일은 이런 일들은 업무를 처리하고 책임은 여기까지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하는 게, 조사해서 파악해서 그거를 관리하는 게 직무 분석이에요. 그렇죠? 그런 활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조직에 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직무 분석을 했더니 우리 조직 내에 직무로 분류했더니 직무가 한 30가지가 돼. 그러면 그 30가지가 다 동가치한 직무냐? 똑같은 가치를 가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 분명히 있을 거고 덜 중요한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에는 좀 더 능력 있고 괜찮은 애를 앉혀서 일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여기가 난이도도 있고 좀 힘드니까 돈도 좀 더 줘야 얘가 힘들어도 안 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직무 중에서 어떤 직무가 좀 더 가치가 있고 가치가 낮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될 필요도 있고, 요거를 뭐 보상과 연계하든 아니면 인사 배치할 때 이 직무는 중요한 우리 조직의 핵심 직무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으니까 요거는 똑똑한 애들만 앉혀. 우리 조직 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관리의 기준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직무 평가예요. 그래서 직무 관리는 요 세 꼭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직무 관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걸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그래서 일의 어떤 과업이라고 하는 일의 어떤 종류와 숫자를 얼마만큼 줄 거냐, 늘릴 거냐, 줄일 거냐,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을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든 그래서 대리라는 직급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영업부서에 뭐 김대리가 있고, 여기 다른 회사에 뭐 이대리가 있어요. 근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죠. 이 대리선에서 정결권을 갖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주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회사마다 이제 뭐 비용을 쓸 때 뭐 얼마까지는 뭐 정결로 할 수 있고, 뭐 얼마 이상은 뭐 팀장님 결제 받아야 되고, 뭐 예산이 얼마 이상 드는 건 뭐 본부장님 결제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러한 식의 어떤 위계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권한과 책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김대리가 예를 들어서 얘는 뭐 1,000만 원까지는 자기가 전결로 팀장님 승인 안 받고 어쨌든 쓰고 나중에 사후 보고할 수 있어. 이런 정결권화. 그래서 뭐 1,000만 원짜리는 뭐 이거 1,000만 원. 근데 여기는 한 푼도 그렇게 못해. 여기서는 통제를 하기 때문에 1원 한 푼이라도 쓰려면 무조건 팀장 결제를 받아야 돼.
뭐 이렇게 해석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에게 얼마나 더 많은 권한과 책임, 의사결정권을 줄 거냐. 이런 것들이 해석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회사 추구하는 바, 회사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때 이 일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직무에 대한 구조 설계라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무 설계에서는 또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직무 구조 설계라는 게 나옵니다. 구조라는 게 스트럭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과업의 종류와 수를 얼마나 줄 거냐, 권한과 책임을 얼마나 줄 거냐. 그게 수직적인 측면, 수평적인 측면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직무 과정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이제 근무 시간 설계라는 것들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가볍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간다. 그렇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직무 관리에서 핵심적인 흐름이에요. 그렇죠? 뭐 직무 분석에서는 이건 테크닉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분석인 건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방법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직무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조사하기 위해서 뭐 관련자들 인터뷰하거나 면접 보거나 관련자 찾아가서 면접하거나 그래서 어떤 A 직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 찾아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그거 할 때는 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물어보면서 그런 면접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테크닉적인 거. 여기서 이론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직무 평가는 평가를 한다니까. 그러면 직무 가치를 어떻게 매길 거야? 평가 방법. 직무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뭐 이게 뭐 사율법을 할 거냐, 점수법을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직무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직무 설계 안에서도 구조 설계가 제일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얘네들은 뭐 이슈적인 측면, 그다음 이론적인 측면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나중에 알아두셔야 될 사항인 거고, 그래서 직무 관리는 이렇게 다 흘러가요. 그렇죠? 이게 큰 틀인 거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무 구조 설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리고 쭉 넣으면 직무 구조 설계는 직무 관리 측면에서 하는 활동으로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쭉 이러한 구조적으로 흐름 속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거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확보. 그렇죠? 확보 관리. 그렇죠? 그 다음에 개발 관리. 그 다음에 평가, 인사평가, 평가 관리. 그 다음에 보상. 그 다음에 유지, 방출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 뭐 확보 관리, 개발 관리, 평가 관리, 보상 관리, 유지 관리, 방출 관리로 배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확보 안에 예를 들면 이제 확보도 쪼개지는 거죠. 사람을 확보해야 돼. 그래야 뭐예요? 일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러면 사람을 확보할 때 당연히 우리가 뭐 필요하다고 마구잡이로 뽑으면 안 되죠. 인력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업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목표로 수립되고 전략을 갈 거니까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겠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회사 목표가 이제는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걸었어. 이제 국내는 이제 끝났다. 해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전세적으로 지금 전략을 목표를 수립해서 뭐 해외 매출을 뭐 50%까지 비중을 2040년까지 늘리는 게 목표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막 수립하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필요한 주요한 인력들은 뭐예요? 해외 진출이나 해외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 뽑아야 될 거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늘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인력 계획 수립을 하고 그러한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뭐예요? 사람들을 모집해야겠죠. 지원자들. 우리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뽑으려고 해요. 지원해 주세요. 모집 활동. 그렇죠? 그러면 모집해서 열심히 모집을 했어. 광고도 내고 뭐 이제 사람인에도 올리고 그래서 여러 지원자들 훌륭한 지원자들이 막 몰려들었어. 구름같이.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뽑아야 할 사람들을 뭐예요? 선발을 해야죠. 그래서 학부에서는 이 세 가지가 메인 기능들이에요. 활동들이에요.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하고 각 과정에서 인력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계획에 대해서 이제 뭐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공급 예측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모집할 때 우리가 모집을 어디서 하냐? 뭐 내부 모집이냐, 외부 모집이냐, 모집 방법에 뭐가 있냐, 광고가 있냐, 뭐 광고냐, 웹 기반 모집이냐 이런 기법들이 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발할 때는 선발의 기준을 뭘로 할 거며, 선발할 때 도구를 못 쓸 거야. 뭐 필기시험 볼 거야, 면접 볼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활동인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기능들, 제도들이 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에 이제 꽂혀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교육훈련 같은 것들 시키잖아요. 뽑아놓고 가만히 있진 않죠. 뭐 직무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시키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뭐야 이 사람들도 능력이 개발이 돼서 역량이 올라가고 그 올라간 역량으로 더 높은 성과, 더 높은 이제 직무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뽑아서 얘 앞으로 얘를 어떻게 키우지? 지금 뽑았지만 얘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뭐 이러한 길을 거쳐가지고 얘를 뭐 마케팅 전문가를 키워야겠어. 회사에서. 얘는 인사 전문가를 키워야겠어. 야, 너는 전략 전문가로 키워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큰 그림 하에서 얘를 어떻게 키워나가야겠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에서 커리어를 어떻게 밟아서 나는 궁극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인사 최고 책임자가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경력 개발이에요.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게 이제 회사 차원도 있지만 구성원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말 그대로 그냥 인사평가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평가할 거냐, 뭘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인 거고, 자, 보상에서는 우리가, 야, 임금, 보상에 제일 중요한 임금 어떻게 줄 거야? 그 다음에 복리후생,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챙겨줄 거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임금 안에 들어가면 뭐 또 내용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배우는 거고,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유지 활동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유지라는 말은 어떤 뭘 유지하는 거냐. 이게 보면 유지관리라고 나오는데 뭘 유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업원은 어쨌든 유지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뭘 유지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종업원의 성과 창출 의지, 그 다음에 능력을 유지하는 활동이 유지관리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가진 성과 창출 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과 창출 의지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모티베이션, 동기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직장 가면은 여러분 동기부여 엄청 강조하는데 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경우랑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경우랑 결과 차이는 어때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정말 이 일에 몰입하고 이러면 당연히 좋은 성과가 나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뭐예요? 종업원들이 항상 그렇게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종업원들이 다 뭔가 무산해주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지 뭐. 뭐 돈 주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종업원들이 많으면 그 회사는 성공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종업원들이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시켜주고 어떻게 더 자극시켜줄 것이냐 라는 문제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게 모티베이션이라는 거를 여기서 배워요. 그래서 모티베이션 이론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오고 모티베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성과 창출 의지와 관련된 거 플러스 의지와 관련된 거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이게 좀 약간 끼워 넣은 건데 우리가 조직에서 노와 사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노와 사가 맨날 싸워. 서로 불신해. 맨날 파업하고 뭐 그러니까 사측이 뭐라 하면 노측이 반대하고 갈등이 첨예해요. 그럼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마음이 들어요? 그런 회사면? 아니죠. 근데 여기는 노와 사가 서로 상생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 그래서 사측도 근로자들을 신뢰하는 그러한 이제 뭐 표현이라든가 뭐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두고 많이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노측도 그 경영자들의 어떤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 신뢰해. 그러한 회사면 뭐예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 들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노사관계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노사관계라는 게. 이것도 종업원의 어떤 성과 창출의 의지나 이런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종업원의 성과 창출 의지 및 능력을 유지하는 거겠잖아요. 능력. 여기서 이제 능력이라는 것들은 이제 스킬적인 측면.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소프트웨어 스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건강해야 뭐예요? 일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해요.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다쳐. 그래서 특히 제조나 이런 데서 보면은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분들이 다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막 한 손을 못 쓴다던가 사고가 나면 어때요? 그게 문제가 생기죠. 정상적인 일을 못 하죠. 그래서 여기 산업안전이라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종업원의 성과 창출의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게 산업안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방출은 뭐 여기서 이제 이직에 대한 것들 주로 배우는 거고. 그래서 큰 꼭지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큰 흐름.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고, 직무 관리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학부는 인력계획 모집이 있고 선보가 있고, 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모집에 뭐가 있고까지 외우면 좋죠. 그런 것까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인사관리가 흘러가는구나.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배우는 거고, 그 내용들이 이제 요 안에를 구성하는 다 컨텐츠가 되는 거죠. 제도나 이런 뭐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큰 구조를 머릿속에 잘 넣고 계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답을 하세요. 자, 이렇게 조직 내 직무나 사람을 관리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조직 목표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인사관리에.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고 되고,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좀 볼게요. 이제 자, 우리가 목차는 아까 전에 봤듯이 그거 보고 이제 넘어가서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사관리의 중요성 나오죠. 그렇죠? 중요성. 그래서 인사관리가 왜 중요한지 구구절절하게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고요.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거기서 그 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최근 기업 활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쭉쭉 나오죠. 거기서 사이몬은 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쭉 해서 이들의 능력이 바로 의사결정의 질을 결정한다. 그것만 쭉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이먼이 쉽게 말하면 인사관리가 왜 중요하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사관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인사관리라는 것, 특히 이 경영은 결국 의사결정의 핵심이고 의사결정을 얼마나 잘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의 변수 속에서 경영자들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실무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 그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명운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맨날 많이 경영학에서 많이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G의 뭐 스마트폰 얘기를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LG가 한때 이제 피처폰이 대세였다가, 그러니까 피처폰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폴더처럼 이렇게 되거나 인터넷 되려면 비싼 비용 해야 되는 그런 피처폰. 이 시대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 그러니까 막 그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등장하고 막 이 시점, 이때 이제 선택의 관림길에 섰던 기업들이 많았죠. 피처폰을 계속 고수할 거냐,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거냐, 이제 뭐 이런 시점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삼성은 애플을 따라서 빨리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던 거고, LG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시기에 맥킨지라는 이제 글로벌 펌, 되게 유명한 전략 펌 있죠. 거기에 이제 의뢰를 해서 그때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결과가 뭐냐면, 아직 스마트폰은 시기상조다. 지금은 피처폰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약간 이렇게 결과가 나왔대요. 그리고 하필 그때 이제 있던 사장님이 굉장히 컨설팅을 좀 신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이어서 이때 전략을 피처폰에 더 집중을 했죠, LG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접었죠. 그렇죠? 이걸 못 따라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급격하게 넘어가면서 피처폰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G가 그때 그 의사결정을 잘못 내려서 스마트폰을 접는 이런 사고까지 낸 거잖아요. 그런 사태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경영 환경이라는 게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 기업의 어떤 CEO나 경영진들이 하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기업의 명운이 완전히 갈립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을 누가 내려요? 사람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사결정의 질을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 선발하고 확보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관리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즉 인사관리가 왜 중요하냐고 할 때 이런 내용으로 그냥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이상에서 논의한 기업의 경영 활동은 뭐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오늘날 기업의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이다. 그래서
거기에만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즉 우리 인적 자원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기업이 가진 자원은 많죠. 돈도 있고 설비도 있고 뭐 이제 뭐 지적재산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인적 자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인사관리를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이 나중에 답안을 쓸 때도 인사관리를 쓰는 거니까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이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당당하게 쓰셔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답안을 채점해 주는 교수님들도 다 인사조직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뭐. 자, 그래서 그 내용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만 앞에서는 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 인사관리에서 이제 뭐 경영학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경영 활동이라는 게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인사 활동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쭉 보시면 되고, 7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될 거는 이제 거기 화이올에 혹은 페이올이죠. 뭐 이렇게 여기서는 화이올이라고 쓰였는데 다른 책에서는 페이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이올에 이제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관리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렇죠? 뭐 다 붙여요. 직무 관리, 그다음에 확보 관리, 개발 관리, 보상 관리 다 관리를 붙여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리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경영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페이올이 기업의 활동들을 쭉 봤더니 이런 활동이 있고 그 중에서 뭐다? 관리 활동이 제일 중요하더라라고 이제 이거를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중간에 우리가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이 있고요. 그 밑에 바로 화이올은 하면서 쭉 되어 있죠. 거기서 둘, 넷, 다섯 번째 주. 우리가 뭐 오늘날 우리가 기업의 경영을 논할 때 항상 거론하는 관리라는 용어는 그래서 관리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매니지먼트에. 그래서 보면 흔히 무엇을 잘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막연한 의미보다 그렇죠? 이거를 멋지게 표현해야 돼요. 사실 관리라는 게 잘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사관리 잘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잘을 더 멋들어지게 써야 되는 거죠. 잘을 구체적으로.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 그런 의미보다 이제 체계적으로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래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관리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여기도 나오죠. 조직의 목적 달성을. 그러니까 이거를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기업이라는 조직이라는 거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지상 과제예요. 제일 중요해요. 그 여기도 나오는 거죠.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다. 계획 동그라미, 조직 동그라미, 지휘 동그라미, 조정 통제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관리라는 거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그쵸?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직하고, 지휘하고, 그쵸? 조직하고, 그 다음에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다. 이러한 활동이 뭐예요? 관리라는 거예요. 즉, 이 앞에 뭐예요?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활동이 바로 요 관리 활동이다. 근데 요거를 이제 더 줄이죠. 원래 페이올은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는데, 요거를 더 줄여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획이죠. 플랜.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는 다 뭐예요? 실행이에요. 실행. 조정하지 하는 건 실행이고 통제는 C. 즉 뭐예요?
앞에서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고 나서 뭐예요? 이 계획이 이게 잘못됐어. 요거는 좀 부족했어. 이런 것들 항상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다시 가져와서 계획을 보완하고 실행 내용들을 보완하는 이러한 활동,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관리 활동이자 관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페이올은 이렇게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책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플랜, 두, C 그래서 계획, 실행, 통제 이렇게 세 단계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DS라고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프로세스.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거, 관리라는 거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말만 거창하지 모든 일을 할 때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해요. 동아리에서 MT를 가. MT를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집행부에서 이번 MT 어디로 갈지, 그 다음에 뭐 가서 어떠한 내용들의 활동을 할지 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뭐예요? 그런 계획에 따라 실행을 해요. 가죠. 그래서 뭐 술은 뭐 어떻게 해서 조달해 오고 뭐 술을 뭐 주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 세운 거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견 수렴 같은 거 하잖아요. 이번에 했더니 뭐 술이 모자랐다더라. 아니면 이번에 갔더니 이런 게임은 사람들의 평이 안 좋다더라. 이런 거 들어서 다시 수정해서 나중에 보완하고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거를 되게 좀 멋있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관리라는 거는 플랜 to C 이렇게 과정으로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모든 활동들이 보면은 확보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요 단계로 구분이 돼요. 아까 우리가 확보해서 인력 계획 수립한다 그랬죠? 플랜이죠. 그 다음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모집하고 선발하죠. 그게 두예요. 실행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집을 잘했는지, 선발을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선발한 인력들이 괜찮은 인력이었는지 이런 것들 평가하죠. 그래놓고 이번에 뭐 시험을 도입해서 뽑았는데 인력을 다 얘네들이 별로더라. 그럼 뭐예요? 우리 선발 도구 지금 잘못된 거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선발 과정이. 왜 뽑았는데 힘들게 뽑았는데 왜 다 성과가 왜 이래? 얘들 다 왜 이렇게 다 패급이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빨리 계획 수립하고 그 선발 도구 개선하고 하는 과정 거쳐야겠죠.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냥 뭐 팁인 건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우리가 그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시험에서 뭐에 대한 절차를 쓰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절차를 쓰라고. 특히 올해 시험도 그 바이오 데이터 수립 나오면서 절차에 대한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올해 시험 문제 볼게요. 문제 2번 보시면 뭐예요? 인재 선발을 위해서 지원서 분석 도구인 바이오 데이터 분석의 개념, 장단점, 그리고 개발 단계, 절차죠. 개발 단계, 절차.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면 어떤 것들은 제도에 따라서 그 제도나 기법을 개발하는 절차가 아주 상세하게 나온 것도 있고 아예 안 나온 것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개발 단계나 절차를 외울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힘들죠. 다 외울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암기를 해서 아닌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여기서도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가 성과관리 문제도 성과관리 절차를 물어봤는데 그게 책에는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차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할 수 있는 게 모든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본 절차예요. 단계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개발 단계라는 것도 혹은 절차라는 것도 이 플랜드 시관점에서 절차를 쓰면 돼요.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러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거다. 그러면은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우리가 유의미한 바이오 데이터를 뭐 그 소팅해서 뭐 그걸 개발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적용해서 나중에 모니터링해서 평가하는 뭐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잡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계획,
생각이 안 나면 계획 실행 통제 관점에서 절차를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갖다가 맞추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딱 봤는데 내가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책에서 기억이 안 나는 뭐 이런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플랜2C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플랜2C. 이게 절차예요, 이게. 다만 이제 이거를 뭐 이제 세부적으로 더 쪼개느냐, 거기다 이름을 갖다 붙이느냐의 차이인 거지, 큰 틀에서는 결국 다 플랜2C입니다. 그렇죠? 요거 하나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로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문제 2 같은 경우도 개발 단계가 난 기억이 안 난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면 플랜2C 관점에서 일단은 뭐 계획, 실행, 통제 관점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라도 써내는 방식으로 쓰면 왁구도 맞는 거예요. 내용도 사실 뭐 당연히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거를 제목을 붙이느냐, 더 세분화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본적인 사항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내용들을 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라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 혹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행동을 말한다. 줄여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행동이라고 써도 됩니다. 페이얼은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쪼개서 한 거지만 결국은 조직하고 지휘하고 뭐 조정하는 요 활동은 실행 활동이에요. 결국. 그렇죠? 계획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진 자원들 어떻게 뭐 조직할 거며 어떻게 지휘하고 이 사이에서 이해관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거는 실행 단계예요. 그래서 그냥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관리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 밑에는 이제 계획이란 뭐고, 조직화란 뭐고, 지휘란 뭐고, 조정이란 뭐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각주 2번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페이올은 관리 과정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라는 5개 단계로 제시했지만 그 많은 다른 학자들은 이 관리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게 3단계. 그렇죠? 그래서 플랜2C. 그렇죠? 그래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라는 의미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뭐 관리가 붙으면 다 이거와 연관된 그러한 내용인 거죠.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그렇죠? 확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뽑을까, 그리고 어떻게 모집 선발하고 그 다음에 그 모집 선발된 것을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다 개념 정의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 그렇죠?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인사관리를 공부하다 보면 뭐 관리 뭐 이런 내용들 많이 쓰는데, 그 관리라는 의미가 바로 요런 의미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경영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관리 과정이라는 거는 결국 모든 단계가 플랜2C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반영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실행의 내용에 반영해서 계속 보완하고 하는 그러한 게 바로 우리 관리의 기본적인 과정이자 관리 활동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학문적으로는 이제 뭐 이러한 경영 활동을 뭐 기능적 차원, 관리적 차원,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수험적으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 뭐 그 9페이지에서 뭐 첫째, 둘째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책에 보면은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사관리는 우리가 기업의 활동 중에 뭐 보조적인 뭐 활동이다, 지원적인 활동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 특히 이제 기업의 활동을 분석할 때, 뭐 어떻게 분석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윤의 창출이죠. 이윤의 창출이죠. 그러면 기업 활동을 분석할 때, 자, 이 기업의 활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윤을 창출하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게 있고, 그게 바로 밸류체인인 분석이에요. 밸류체인 분석. 가치사슬 분석이라고 하죠. 즉,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느냐를 분석하는 건데, 이때 보면은 기업의 활동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본원적인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적 활동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뭐 이제 이게 뭐 해석마다 되게 이걸 뭐 본원적 기능, 그 프라이머리 펑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지원적인 펑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본원적인 활동, 지원적인 활동 이렇게 나오는데, 본원적인 활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돈 버는 데 핵심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거의 핵심인 활동. 지원적인 활동은 이런 돈 버는 활동을 서포트 해주는 활동인 거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제조다. 그럼 제조가 어떤 과정을 거쳐요?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들기 위한 원자재를 우리가 들어와야 되죠. 원자재 입고, 예를 들어서 원자재 수입 혹은 원자재를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제조하죠. 가공을 하죠. 그래서 출하를 해. 그 다음에 매장에 가. 매장에 뭐 영업. 그 다음에 뭐 판 다음에 고객에 뭐 CS나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윤을 남기는 거죠. 제품을 만드는 건 제조업은 대부분 이거예요. 원자재 들여와서. 그쵸? 그럼 원자재로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수입해 올 거며, 거기에서 이제 물류를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내용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 거쳐서 출하해서 뭐 영업소나 이런 데 뿌리고, 그거 판 다음에 뭐 CS 같은 것들 하는 이런 활동들. 이러한 활동들은 다 뭐예요? 우리 회사 돈 버는 데 있어 핵심인 활동인 거죠. 우리가 제조회사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게 돈 버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본원적인 활동이고, 이 돈 버는 과정을 분석해서 이런 활동들을 구분하는 요게 이제 본원적인 활동이고, 이 지원적인 활동은 뭐냐면 이런 본원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서포트를. 원자재 입고해 주는데 여기 사람 필요할 거잖아요. 뭐 원자재를 입고해서 뭐 그걸 수입해 온다던가, 아니면 그거를 뭐 지게차를 들여서 공장에 넣는다던가 하는 사람, 뭐 제조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그쵸? 그러한 것들을 필요한 사람 뽑아서 여기다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원자재 살려면 돈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그거 돈 주고 사올 수 있게 해주고, 물류하는 데 필요한 돈,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재무, 인사, 그쵸? 뭐 R&D,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원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업 활동을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인사는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원적인 활동,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기능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밸류체인에 대한 내용들이 뭐 나오면서 우리가 이러한 지원적인 기능을 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6페이지에도 나오고요. 기업의 경영 활동을 분류해서 주기능이라고 나오는 게 바로 본원적인 활동, 즉 돈 버는 데 있어 핵심인 거. 돈 버는 활동들. 그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 바로 이러한 인사활동 중에 하나다. 지원적인 기능, 보조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 여러분이 이제 1차에서 경영학 같은 거, 경영학 선택을 하시면 이거 이제 밸류체인 문제 같은 거는 심심하면 많이 나오죠. 저희 기본적인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인사관리는 이러한 밸류체인 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적인 기능, 보조적인 기능, 즉 경영활동에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거기서 더 딥하게 들어갈 거리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1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인사관리의 발전인데,
자, 인사관리의 발전을 박경현 교수님은 인사관리의 발전을 두 개로 설명하고 계세요. 관리사 측면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론사 측면에서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관리사 측면 얘는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사관리의 뭐랄까요, 이 주춧돌 같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인사관리의 어떤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에 뼈대 같은 거예요. 이론사에 대한 내용들이. 인사관리의 어떤 이론적인 토대, 지금 이러한 제도들이 등장하게 된 뭐 하나의 백그라운드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이론사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중요한 내용인 거고, 간혹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간혹가다 나와요. 그렇죠? 이론사에 대한 내용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론사 측면에 대한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관리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용을 뭐 예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관리 스타일, 즉 사용자 종업원의 관계 측면에서 그냥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사용자가 전제적인 입장에서 종업원을 착취하냐, 뭐 이제 그러한 내용들 관계로 구분한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뭐 가부장적이냐, 뭐 착취적인 인사관리냐 이런 것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다만 거기 1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거와 별개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빼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여기다 넣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시면 인사관리의 구성인자라고 해서 설명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봤던 거랑 관리사에서 내용 그렇죠? 거기 12페이지 보시면 인사관리의 구성인자라고 해서 나오죠.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즉 결국 인사관리의 본질 보시면은 거기에 내용이 거기 그림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자, 인사관리는 본질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일과 사람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핵심입니다. 일, 즉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인 거고, 그리고 이런 인사관리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일단 기업 경영을 위해 수행하는 일, 직무가 존재할 때 일을 수행할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이 있고 그 일을 맡을 사람을 뽑아서 배치를 시켜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직이 굴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용들인 거고,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 단락 인사관리의 현상의 변화는, 그래서부터 그 다음 단락까지 인사관리 현상 변화는 하고 쭉 나오는 거 있죠. 즉 거기 조그만 글씨 인사관리 현상의 변화는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바로 옆에 인사관리 현상의 변화는 바로 인사관리의 구성인장인 직무가 변할 때 뭐 혹은 사람이 변할 때 일어난다. 거기서부터 그 다음 단락까지 쭉 묶어두세요. 이게 굉장히 지금 보면 여러분이 아무 말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인사관리를 다 보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여러분이 배우는 환경변화와 관련된 모든 걸 함축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일단 내용을 보면은, 자, 인사관리 현상 변화, 즉 인사관리가 달라지는, 변화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무슨 트렌드가 생기고 뭐 새로운 사조가 있고 가치관들이 변하면 인사관리가 뭐 이렇게 달라지고 뭐 새로운 인사관리의 변화 트렌드가 생겨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즉 이런 인사관리의 현상의 변화는 바로 인사관리의 구성인자인 직무가 변화될 때 혹은 사람이 변화될 때 일어난다는 거죠. 즉 인사관리가 새롭게, 야 요즘에 인사관리 트렌드는 뭐 이거래, 예를 들어서 뭐 직급체계를 요즘은 단순화하는 게 트렌드래. 그런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는 결국 인사관리 구성인자인 직무나 사람이 변화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난다. 즉 직무 내용이 변한다는 것은 우선 뭐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직무구조가 변화되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기능 내지 능력의 변화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사관리 현상 변화는 기술 발전을 통한 직무구조의 변화, 거기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기술 발전을 통한 직무구조의 변화, 밑줄 그어 놓고 동그라미 1번.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화될 때, 거기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화될 때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경우에도 일어난다. 즉 노동자를 관리하는 쭉쭉쭉 이렇게 읽어서 거기까지 쭉 묶어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 보시면 이제 기업이 있고 이 기업 내에 이제 HRM이라는 게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이 인사 관리가 변한단 말이에요. 조직에서도.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맨날 들었던 이슈. 예를 들어서 환경 변화. 결국 이슈라는 게 환경 변화죠. 즉, 뭐 내부 환경의 변화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외부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얘기 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슈에 대한 것들을 인사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무슨 이슈가 있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적합한 뭐 인사관리 방안은 뭐냐 뭐 이제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식산업사회나 뭐 4차 산업혁명이냐 뭐 AI가 도입되었을 때 뭐 확보관리는 어떻게 변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건데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이슈들이 직무를 변화시키거나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요즘의 가치관, 사회 가치관이 변하죠. 예를 들어서 MZ세대. 이것도 하나의 이슈죠. 요즘 MZ세대가 이제 기업의 주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뽑는 사람들도 뭐야? 지원자들도 대부분 MZ세대, 이런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MZ세대들이 막 특징이 있대. 특징이 있다는 거죠. 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 개성을 중시하고 뭐 개인의 가치관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워라밸을 중요시하고 예를 들어서 워라밸 중요시하죠. 일가사의 것들. 뭐 어떻게 이런 특징들이 있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노동시장의 대다수고 앞으로 기업들의 주류의 인력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이슈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이걸 왜 배워요? 왜? 이런 거. 그냥 기업만 하면 되지 이거 왜 배워요? 이런 이슈, 환경적인. 이런 게 바로 어떻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측면에 영향을 주겠어요? 기업이 앞으로 뽑는 사람들한테, 뽑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권위주의적이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잘했어. 뭐 수동적인 그런 성향의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이 대다수여가지고 거기에 맞게 인사관리를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무도 뭐 상하 수직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 없이 시키는 일 위주로 돌아가게 하고 뭐 이러한 직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인사관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제는 이런 애들이 등장해서 우리 조직 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업 내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러한 성격이 아니라 막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고 워라밸. 그래서 워라밸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려. 그 회사에 불만 제기하고. 그러다 보면 회사가 이제 사람에 대한 확보도 이런 거 어렵겠죠. 그러니까 즉 우리 조직 내 존재하는 사람 혹은 뽑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달라졌다고 해서 그냥 몰라 MZ 안 뽑고 말지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직무를 새롭게 설계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한 확보관리, 개발관리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세트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두 개의 인자 중에 하나만 달라져도 연쇄적으로 여기에 맞는 직무, 그러면 직무에 대한 관리도 뭐 직무 설계는 어떻게 할 거며 뭐 분석이라는 내용들 어떻게 할 거며 사람에 대한 것들이 달라져. 그러면 이 사람 관리에 대해서 확보 어떻게 할 건지 개발 어떻게 할 건지 평가 어떻게 할 건지 쭉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환경 변화라는 게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결국 이슈 변화라는 게 여기냐 여기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인사관리가 연쇄적으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걸 좋아해서 우리가 50점짜리에서 HRM 방안을 교수님들이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결국은 야 이렇게 달라지면은 인사관리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여기에 맞춰서 적합하게 설계해야 돼? 응용해봐. 적용해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 이제 뒤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외울 수밖에 없죠. MZ세대 나오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MZ세대 특징들을 뽑으면 이 특징을 가지고 이제 사람이 달라지니까 확보는 이런 사람들 특징을 봤을 때 이러한 제도가 좀 적합하겠네. 교육훈련은 뭐 이런 제도. 예를 들어서 워라밸 중요시하다. 그러면 우리가 근무 시간에서는 유연근무제 도입해야겠네. 적합하니까.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이슈라는 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하나 대표적으로 박경 교수님 이번에 추가한 게
4차 산업혁명. 요거 이제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좀 올드한 네임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진짜 어마무시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AI 이게 이제 가져올 파장이라는 게 지금 무시 못할 정도로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한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환경 변화로서 많이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게 우리 인사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얘는 직무에 영향을 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던 일이 어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A라는 직무가 있어. 이 직무를 갑이라는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기술의 발전으로 A 직무에 AI가 도입이 됐어.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아예 필요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고. 왜? 직무가 AI 도입돼서 사람 없이도 AI가 처리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방출해야 될 인력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얘네들을 다른 일로 맡겨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혹은 이 A라는 직무가 과거에는 갑 혼자서 했지만 일부분, 이 직무가 여러 일이 있을 텐데 그 직무의 일부분은 AI가 처리하는 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직무가 이만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정도의 일은 이제 AI가 자동화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를 사람이 하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같은 것들 우리가 수집하고 그런 것들 정리하는 일들 옛날엔 그런 게 노가다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전담하면은 뭐 데이터 다 뒤져가지고 엑셀을 붙여서 정리해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가다고 일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옛날에 그걸 담당하는 직원은 그 일까지 하느라고 막 시간이나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었어. 근데 이제는 자동화되어 있거나 AI 같은 거 도입되면은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 얘가 알아서 관련 데이터 모아가지고 그거 딱 정리해서 대시보드화 만든다던가 보고서까지도 만들어줘요. 요즘은. 그러면 뭐예요? 나는 이제 그런 일에서 벗어났으니까 나는 다른 부수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분석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기술의 발전은 이런 직무를 변화시켜서 이 해당 직무에 필요한 사람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무가 달라져서 이 직무를 맡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데이터, 엑셀 잘 다루고 빠릿빠릿하게 숫자 잘 맞추고 이런 게 중요한 능력이었는데 이러한 AI나 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 다 기계가 해. 자동화 프로그램이 다 해. 그러면 이때는 이제 앞으로 사람이 뭐예요? 엑셀을 잘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직관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그런 분석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뽑아야 될 사람들은 이제는 엑셀을 잘 다루는 게 아니라 뽑아야 할 때 그런 데이터를 잘 다루느냐,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잘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다 달라지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즉 인사관리의 어떤 변화는 인사관리 구성인자인 직무가나 사람이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되면 거기 다 쳇바퀴처럼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뭐 거기서 인사관리 현상 변화 두 번째 단락에서도 있죠. 기술의 발전을 통한 직무 구조의 변화. 이게 아까 전에 이런 AI나 얘들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은 직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혼자 하던 거를 기계랑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내가 하던 일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야, 오늘부터는 자동화야. 너 이제 나가라. 혹은 너 다른 일로 보직 변경한다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 달라졌어. 가치관이. 예전처럼 순종적이지가 않아. 다 자기 권리 주장하고 뭐 자기 뭐가 중요하다고 다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50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슈에 관련된 문제들인 거고 그게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거고 여러분들이 포커스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풀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러한 이슈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확보관리 방안은 막 이런 게 적합하겠네. 이런 게 효과적이겠네. 그 다음에 인사평가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어야지 인사관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여러분 인사관리가 쉬워요. 솔직한 말로. 쉽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욕먹을 수는 있지만
욕먹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만 사고를 계속 여러분 트레이닝하면 뭐 개념적이나 이런 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본 건데,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법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노무사 시험에 들어왔을 때 경영학을 이때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관리를 공부할 때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 이게 무슨 학문이야 이게 뭐야 이게 막 이게 왜냐면 법학은 정말 악을 막을 때 딱딱딱 논리적이고 아구가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면은 충분히 뭐 이게 실력이 느는 것도 느껴지고 뭔가 머릿속에 남는 것도 있고 재미도 있었는데 원래 하던 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경영학은 처음 왔을 때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어려웠어요. 뭔가 이게 뭐 맞는 말만 하는 것 같고 뭐 당연하지 뭐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받아서 저도 되게 헤매가지고 저도 인사 업무 관리를 그래서 이거를 동차 때 이제 그 동차 합격을 목표로 했는데 인사관리 점수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합격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시중에 그 인사관리 강사 강의는 다 들어본 것 같아요. 맞는 걸 찾아보려고 이 사람 거 들어보고 저 사람 것도 들어보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약간 사고의 틀을 깬 그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어떤 소수 강사님 강의를 듣다가 뭔가 갑자기 유레카처럼 깨우침을 얻은 게 있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를 하는 걸 했죠. 보면서 아 뭐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답안했을 때도 그렇고 해서 인사관리가 사실 부담이 그 다음부터는 안 됐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험 보기 전에 인사관리를 거의 안 봤어요. 안 보고 들어갔어요. 거의.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었고 뭐가 나와도 이제 내용상으로는 쓸 수 있겠다는 그 자신감이 있어서 다른 과목보다 좀 덜 봤죠. 그러니까 아예 안 봤다는 건 거짓말인 거고. 그렇게 해서 뭐 나왔던 문제 준비 안 했던 거 그 당시 제가 이제 봤던 게 스켈론 플랜이 그때 브리타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스켈론 플랜이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다들 못 쓸 때도 저는 이제 이러한 이제 구조로 해서 막 다 쓰고 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인사관리 점수가 71점 나왔어요. 71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런 방식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후배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후배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인사관리 결국은 적용 응용이 제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되면 사실 무슨 문제가 나오더라도 인사관리는 어쨌든 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전처럼 우리가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그 개념적인 그렇게 딱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되게 자유도가 좀 높아요, 얘는. 그 답안도 그렇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틀에서 좀 벗어나면 조금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수험적인 것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좀 이해하는 것들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쵸?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거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좀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실제 제가 그래서 강의할 때도 뭐 사례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학문이고 결국 기업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 거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더 재밌잖아요, 그런 게.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보다. 지금 연기는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해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언제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내용 마무리하면, 요거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1기나 2기나 50점짜리 같은 것들 이제 문제를 풀어볼 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결국 이러면서 인사관리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고, 여기에 적합한 게 왜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달라지면 얘에 적합한 형태로 또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얘는 달라졌는데 나머지 제도가 그대로 따라가?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면서 구성원들이 동기부여가 떨어지거나 나가거나 성과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얘네들에 맞는 직무 설계해줘야 되고 이런 애들을 잘 뽑기 위한 확보관리 방안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애들 특징을 봤을 때 그다음에 뭐 근무제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다 맞춰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구가.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서 할게요.